그의 이야기는 제2차 세계대전에 주목할 만한 정부작전 중 하나입니다. 그레타 가르보라는 여배우의 이름을 따서 연기력이 뛰어나다는 이유로 영국 암호명 가르보로 알려진 후안 푸올 가르시아는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이중간첩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의 작업은 연합군의 나치 점령 유럽 침공, 즉 디데이로 알려진 작전의 핵심 요소인 포티튜드 작전의 성공으로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첩보 활동이 아니라 정보 분야에 대한 공식적인 훈련도, 인맥도, 첩보의 어두운 세계로 들어갈 뚜렷한 길도 없었던 평범한 남자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안 푸올 가르시아는 1912년 바르셀로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그가 훗날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지에 대한 어떠한 암시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러 직업을 전전했으며 양계장을 운영하기도 했고 스페인 내전의 혼란을 직접 겪었습니다. 이 갈등은 그가 파시즘과 공산주의 양쪽의 극단에 환멸을 느끼게 하면서 그의 세계관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권위주의 정권, 특히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 독일의 커지는 위협에 강하게 반대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자 푸올은 나치 독일을 무너뜨리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군사 훈련도 없고 정보 분야의 경력도 없으며 연합국 정부와의 인맥도 없었던 그는 선택지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남다른 결단력과 독특한 창의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 정권에 맞서야 한다는 신념이 점점 강해지면서 푸올은 마드리드에 있는 영국 대사관을 찾아가 자신이 연합군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스파이로 활동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입장에서는 푸올은 전혀 적합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는 군사적 배경도 없었고 정보 활동에 대한 훈련도 받지 않았으며 가치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도 없었고 은밀하게 활동할 수 있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전시의 정보기관들은 입증된 능력이 없는 지원자들에게 거의 인내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2번 이상 거절당했습니다. 이 반복된 거절은 이후 일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런 거절은 노력의 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푸올에게는 이것이 더 큰 야망의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문제를 다시 정의하기로 했습니다. 영국이 자신을 스파이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는 영국이 자신의 가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영입해달라고 요청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신 그는 영국이 어쩔 수 없이 자신을 받아들이도록 만들기로 했습니다. 떠오른 생각은 파격적이면서도 대담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독일 정보기관에 잠입하려 했습니다. 이때 푸올은 뚜렷한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는 독일 정보기관 내에 아무런 인맥도 없었고 첩보 활동에 대한 훈련도 받지 않았으며 기만에 대한 경험도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간 심리에 대한 직관이 뛰어났습니다. 그는 정보기관도 다른 조직처럼 올바르게 접근하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특히 이득이 있다고 믿으면 더 그렇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푸올은 자신을 나치의 대의를 지지하는 사람으로 내세우며 독일 군사 정보기관인 아베어의 요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영국에서 스파이로 활동할 의향이 있으며 그곳에 갈 수 있는 수단과 연락망을 구축할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방법이 통했습니다. 영국에서 정보 역량을 확대하려 했던 아부베어는 새로운 요원들에게 위험을 감수할 의향이 있었습니다. 푸올의 자신감과 그들의 대의에 대한 겉으로 드러난 열의가 경험 부족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그는 받아들여졌고 기본적인 스파이 기술을 훈련받았으며 암호, 비밀 잉크, 자금 등 임무에 필요한 도구들을 제공받았습니다. 독일인들은 그가 영국에 갈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대신 그는 결정적이고 중대한 선택을 내렸습니다. 그는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푸올의 결정은 실무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전략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영국 입국 시 신뢰할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제한된 접근성으로 정체가 드러날 위험을 인식했습니다. 그는 영국 밖에 머물며 이야기를 주도하고 자신의 방식으로 보고서를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활동하기로 했습니다. 가르시아가 1941년에 리스본에 도착했을 때 그는 살라자르 정권 아래 중립국이었던 포르투갈이 첩보 활동의 중심지가 된 독특한 전시 도시를 발견했습니다. 추축국과 연합국 양측의 난민들과 정보 요원들이 리스본의 거리와 카페를 누비고 다녔습니다. 영국 정보기관과의 연락이 없었던 가르시아는 오직 독일 자원과 자신의 창의력에만 의존하여 영국 내에 허구의 존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과제는 전시 영국 일상을 반영한 믿을 만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영국 신문을 연구하여 삼박 일정이나 일기예보와 같은 세부 정보를 파악했고, 이를 통해 진짜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초기 보고서엔 병사 사기와 상황 관찰이 담겼고, 신뢰성을 위해 세부 사항에 집중하며 과장된 주장은 피했습니다. 푸올은 일부러 사소한 부정확성을 포함시켜 인간적으로 보이도록 했는데, 이 전략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를 유능한 현장 요원으로 본 아부베어에게 잘 먹혔습니다. 이것은 그의 작전의 중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는 한 명의 요원만으로는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지만 네트워크를 통해서는 더 깊이 있고 넓은 범위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상의 하위 요원들을 만들어냈고, 직업, 정치적 견해, 습관, 위치 등 상세한 정체성을 만들어냈습니다. 예를 들어 웨일스 민족주의자는 지역의 정서를 공유했고, 글래스고의 부두 노동자는 선박 이동을 관찰했으며, 런던의 베네수엘라 학생은 외부인의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각 요원은 한계가 있었고, 일부는 드물게 보고했으며 다른 일부는 특정 유형의 정보에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실제 정보 네트워크의 분절된 특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의 요원들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뿐 아니라 사건을 직접 겪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사례 중 하나는 푸올이 난건에 대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느 시점에 그는 한 요원이 병에 걸려 더는 일할 수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는 또 한 연락원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그 연락원의 미망인을 위한 재정 지원을 요청했고, 독일인들은 그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이 일화는 그의 깊은 기만을 보여줍니다. 아베어는 이 요원들의 존재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계까지 책임졌습니다. 그의 작전의 재정적 측면이 현실감을 더했습니다. 독일인들은 그의 네트워크에 자금을 지원했고, 푸올은 이 지출을 꼼꼼하게 기록하여 요원들 사이의 자금 분배 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함으로써 활발한 조직이 존재한다는 환상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소통은 중요했습니다. 푸올은 보이지 않는 잉크와 암호화된 메시지로 연락책과 계속 소통했습니다. 이러한 암호화 과정은 노력과 전문성을 보여주었고, 독일인들로 하여금 그의 작전이 진짜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보고서가 더 상세해질수록 아부베어의 신뢰도도 높아졌습니다. 그들은 그의 정보를 신뢰하며 영국에 대한 평가의 이를 반영했고, 그 결과 그는 신뢰받는 정보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영국에 없었기에 그는 현실의 제약 없이 필요에 따라 이야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1941년 말과 1942년 초, 그는 독일 정보기관을 설득해 영국에 가본 적이 없음에도 자신이 영국에서 복잡한 스파이 조직을 운영하는 것으로 믿게 했습니다. 영국 정보기관은 한 스페인 요원이 독일에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로챈 통신에서 밝혀냈습니다. 미5는 그들을 푸올로 추적하며 그의 위협과 동시에 제공 가능한 기회를 모두 인식했습니다. (1942년) 후안 푸올은 영국으로 데려와져 공식적으로 더블 크로스 시스템에 합류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독일 스파이들을 이중간첩으로 전향시키는 역정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의 담당자인 토마스 해리스의 지도와 영국 정보기관의 지원 아래 푸올의 작전은 더욱 정교해지고 면밀하게 감시되었습니다. 그가 리스본에서 혼자 해냈던 일만으로도 이미 놀라운 주도성을 보여주었지만, MI5의 지휘 아래 그의 노력은 더욱 정교해지고 확장되어 결국 제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작전 중 하나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푸올은 더블 크로스 시스템의 핵심 인물이 되었고, 그가 리스본에서 만들어낸 가상의 하위 요원 네트워크는 MI5와 함께한 그의 활동의 중추가 되었습니다. 영국의 지원으로 이 네트워크는 규모와 복잡성 모두에서 확장되었습니다. MI5는 그의 통신 업무의 실무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그의 보고서가 연합군의 더 넓은 전략과 일치하도록 보장했습니다. 그의 가공의 요원들은 상세한 배경 이야기, 구체적인 위치, 그리고 명확한 역할을 부여받았으며,
이들의 활동은 서로의 신뢰성을 강화하도록 세심하게 조정되었습니다. 가르보는 암호화된 무선 메시지와 보이지 않는 잉크로 쓴 편지를 통해 독일인들과 소통했습니다. 각 메시지는 보내기 전에 꼼꼼하게 검토되었으며 그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실제 연합군 작전을 보호해야 하는 필요성을 균형 있게 맞췄습니다. 타이밍은 그의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가르보는 때때로 연합군의 움직임에 대한 경고를 너무 늦게 보내 실행에 옮길 수 없게 했고, 이를 통해 그는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요원이라는 평판을 높이는 동시에 독일군이 그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1944년까지 가르보는 독일 정보기관 내에서 가장 신뢰받는 자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의 보고서는 받아들여지는 것을 넘어 높이 평가되며 독일의 전략적 사고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의 역할은 연합군이 서유럽 침공 위치에 대해 독일군을 오도하기 위해 구현한 전략인 포티투드 작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이 되었습니다. 디데이의 성공은 독일군에게 주요 공격이 노르망디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믿게 하는데 크게 의존했습니다. 가르보의 임무는 연합군이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가장 좁은 지점인 파드칼레를 침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환상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보고서를 통해 영국 남동부에 막강하고 상당한 병력이 집결하고 있다는 생생하게 묘사했는데, 이는 허구의 미국 제1집단군이었습니다. 그는 병력수, 장비, 그리고 물자 준비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제공하여 이것이 실제로 주력 침공 부대라는 이야기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중요하게도 그는 이 부대가 조지 S. 패튼의 지휘 아래 있다고 보고했는데, 독일군은 그를 연합군에서 가장 유능하고 공격적인 지휘관 중 한 명으로 여겼습니다. 이 세부 사항은 독일군의 기대와 일치해 속임수를 더욱 신뢰하게 했습니다. 가르보의 첩보 활동은 고립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가짜 탱크, 가짜 비행장, 그리고 모의 방사능을 포함한 더 큰 기만 작전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뢰받는 보고서들이 이런 물리적 속임수에 신빙성을 더했습니다. 신뢰할 만한 정보원과 중요성을 증명하지 않았다면 이런 속임수는 그저 미끼로 치부됐을 것입니다. 침공이 임박한 며칠간 가르보는 가장 섬세한 임무 중 하나를 수행했습니다. 그는 연합군의 3.6이 임박했다는 경고를 독일군에게 보냈지만 그 메시지는 의도적으로 지연되었습니다. 그 메시지가 독일군에 도착했을 땐 이미 침공이 시작된 뒤였습니다. 이 작전 덕분에 그는 자신의 명성을 지키는 동시에 연합군이 기습의 이점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1944년 6월 6일,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상륙했습니다. 가르보의 노력은 상륙작전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의 역할은 그 이후에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디데이 이후 그의 가장 민감하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임무들이 시작되었습니다. 투기 공격으로 노르망디의 교두보를 확보했지만 여전히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독일 최고사령부는 상황을 정확하게 해석한다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독일의 의사결정에는 불확실성이 드리워졌습니다. 현장 지휘관들과 정보 분석가들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연합군의 주요 침공으로 볼지, 아니면 독일군을 진짜 목표에서 분산시키기 위한 속임수로 볼지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기회를 제공했고 가르보는 그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세밀하게 작성된 보고서를 통해 노르망디가 주요 공격 지점이 아니라는 믿음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는 연합군 주력이 여전히 영국 남동부에 있으면서 파드칼레 공격을 준비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독일군의 기대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칼레는 영국과 가까워 오랫동안 침공 지점으로 지목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가르보의 첩보는 새로운 관점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독일군 참모들이 이미 의심하고 있던 바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전쟁이 2단계에 이르자 가르보는 독일 연락책들과 신뢰를 쌓는 데 수년을 보냈습니다. 그의 정보는 종종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고 여겨져 독일 정보기관의 고위급 평가에까지 반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큰 전략적 실수가 있었습니다. 독일 최고사령부는 상당한 병력을 빠르게 노르망디로 재배치하는 대신 파드칼레의 예비군으로 남겨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예비군에는 연합군의 진격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었던 기갑사단과 보병부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전후 독일 기록을 분석한 결과 많은 병력이 두 번째 침공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계속 주둔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 침공은 끝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지연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지연 덕분에 연합군은 해안 거점을 강화하고 보급품과 추가 병력을 투입하며 내륙으로 진격할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불안정하고 되돌릴 수도 있었던 작전이 지속적이고 결국 성공적인 작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가르보가 핵심 역할을 했던 이 지속적인 기만 작전을 전쟁에서 가장 효과적인 정보 작전 중 하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공이 가진 아이러니는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분명해졌습니다. 그가 모르는 사이에 독일군은 1944년 7월 29일 그에게 2등급 철십자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그가 전쟁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명예로운 훈장은 보통 최전방 병사들에게만 수여되었으며 아돌프 히틀러 본인의 직접적인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영국도 그의 공로를 인정하여 그를 대영제국 훈장 회원으로 임명했습니다. 이 영예는 1944년 11월 조지 6세 국왕에 의해 수여된 것이었습니다. 양측의 인정은 제2차 세계대전의 놀라운 아이러니를 보여줍니다. 한 사람이 같은 행동으로 양쪽 모두에게 영예를 받았지만 어느 쪽도 진실을 완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업적에도 불구하고 푸올은 전쟁이 끝나도 안전이 보장되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나치 독일이 몰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전역과 그 너머에는 여전히 정부망의 잔재, 동조자들, 그리고 도망자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푸올은 자신이 이중 간첩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복수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속였던 사람들에게 그의 기만은 매우 개인적인 것이었고 그의 배신의 깊이는 그를 특히 위험에 노출시켰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는 전쟁 중에 보여줬던 창의성을 떠올리게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자취를 감출 작정이었습니다. 영국 정보부의 지원을 받아 푸올은 1949년에 자신의 죽음을 위장했습니다. 공식적인 이야기는 그가 앙골라에서 말라리아로 사망했다는 것이었고 이 이야기는 그를 알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널리 받아들여질 만큼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앙골라를 거쳐 푸올은 새로운 신분으로 베네수엘라에 정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조용한 삶을 받아들이며 세간의 이목을 철저히 피했습니다. 그는 서점과 선물 가게를 운영하며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그의 뛰어난 전시 역할과 대조적입니다. 수십 년간 그는 거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의 실종은 너무나 완벽해서 정보기관 내부에서도 그의 운명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때 나치 독일의 전략적 결정을 좌우했던 그 남자는 평화 시기에는 무명의 일반 시민으로 변해 조용히 살아갔습니다. 1980년대에 그의 이야기가 다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나이젤 웨스트는 가르보의 정체를 밝히기 위한 탐구에 나섰습니다. 수년간의 조사 끝에 그는 베네수엘라에서 푸올을 찾아내고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이중 간첩 중 한 명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역사학자들과 전직 정보요원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푸올은 잠시 영국을 방문했고 그곳에서 그는 인정과 존경을 받으며 맞이받았습니다. 그는 예전 동료들을 만나고 중요한 전시 장소들을 방문했으며 심지어 디데이 기념식에도 참석했습니다. 처음으로 전쟁에서 그의 역할이 대중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1988년 카라카스에서 세상을 떠나 익명성과 기만 그리고 역사적 의미로 가득했던 삶의 한 장을 마감했습니다.